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와 정치권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그 어느 때보다 전국 수습의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 공개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선고 날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데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나라의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대한 헌법 위반의 범죄 행위를 참조해서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제 특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보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특정 결론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절대 승복한다는 원칙을 누차 밝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헌재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탄핵 심판 이후 헌정 질서가 더욱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고 역시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님, 사실 이제 선고기일이 발표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오늘 이제 3시부터 평의가 열리는데 아직 뭐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고기를 오늘 지정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는데 대체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흘 전에 선고기를 지정했잖아요. 물론 네. 당일날 이제 편결하고 선고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그 관행에 따라서 오늘 정도 선고기일 지정이 있으리라고 예상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뭐 대체로 그 재판관들이 어떤 그 짐작들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뭐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판결을 해봐야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계속 오전에 열리던 게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지금 3시에 열리고,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지금 뭐 헌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헌재에 평의가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서 오후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교수님, 이게 지금 헌재 주변 또 정치권 주변에서는 여러 설들이 많아요. 이게 뭐 오늘 발표될 것이다, 아니면 뭐 임박할 것이다, 여러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관행은 버리고 법적으로는 꼭 뭐 며칠 전에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않죠. 한두 시간 전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법적 요건이 없다면은 그냥 서프라이즈로 어나운스해서 그 변호사들 오라 그러고 그러고 경찰 갖다 놓고 네. 그러고 그냥 서프라이즈로 한두 시간 내로 모여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너무 예민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2, 3일을 놔두면 2, 3일 내내 한국 그냥 완전히 얼어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2, 3일 아마 2, 3일 동안 계속 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한두 시간 내에 지금부터 몇 시에 심판하겠다, 뭐 발표하겠다. 며칠 예고하는 건 바람직하지 전혀 않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10일일 수도 있고 13일일 수도 있고 관측도 전망이 엇갈리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주말이 좀 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소문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쯤은 그 헌재 재판관들이 다 자기 생각이 굳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또 평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아닌가. 네,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긴 시간 필요 없으니까 오후에 모여서 우리 각자 생각 확인하고 네, 그리고 정리해보자. 네, 정리해보자.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1일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예, 뭐 저도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뭐 헌재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나 우리 이영재 박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요. 지금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헌재 선고일이 정해지면 네. 1박 2일 헌재 앞 시위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 시위를 했던 분들도 하루 전에 하고 뭐 헌재 앞에서 뭐 저 밤샘 시위는 아니지만 또 선고일이 정해지고 그 시간이 정해지면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헌재가 이 점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국론이 지금 분열돼 있는 이 상황을 헌재도 저는 신경을 쓴다고 보고 통상 2004년의 경우는 사흘 전에 선고일을 미리 알려줬지만 뭐 하루 전에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날 마지막 선고일에 그 헌재의 그 진행 상황은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도록 생중계한다는 허용을 거죠. 했기 때문에 네. 미리 알려줘야 뭐 방송사도 준비를 할 터이니까 미리 알려주긴 알려줄 텐데 어느 시점에 알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선고일은 10일이 되든 13일이 예. 되든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시는 날이 13일인데 뭐 그날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미를 많이 두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변수 하나가 이제 박영수 특검이 어제 9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님, 미안의 완성이다. 절반의 화려한 성공이다. 여러 평가가 있는데 특검의 수사 결과는 총평해 주시나면 어떻게 해 주실 수 그 있을까요? 특검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잖아요. 뇌물죄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평가할 만하다고 보여지고. 예. 그러나 역시 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결국 무산됐고요. 청와대의 압수수색,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결국은 불발됐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의 얘기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그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뭐 검찰이 이제 향후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지금 특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는데 그 의혹의 20 내지 30%밖에 못했다라고 오늘 어떤 뭐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그 이제 수사관이 그런 점들 중에서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또 삼성 관련 문제 그리고 또 무슨 뭐 비선 진료 문제 이런 거 많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특검이 예. 상당히 역대 어느 특검보다 성과가 있었으나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음. 어떻게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있을지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요 지금. 예, 예. 특검이 상당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유영하 변호인의 경우가 지난번 특검 처음에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 발표 때처럼 그 당시 사상과 예측에 근거한 사상 누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상상과 예측에 근거한 사상 누각. 이번에도 같은 비슷한 논지를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법정에서 부분이다.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유영하 변호사 어제 특검 태생부터 위헌이다, 정치 특검이다, 좀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요, 저는 이 박영수 특검이 처음부터 가정을 잘못했어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같은 주머니를 찼다. 그래서 정말 경제 공동체로서 대통령도 이익을 보고 자기도 이익을 보자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재용 중심으로 수사가 돌아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박영수 특검의 그 가정이 극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비상식적이다. 네, 특히 일국의 대통령이고 52%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제라도 그런 짓을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돈이라는 것은 같은 주머니를 차는 법이 없어요. 부자지간도 못 차는 거고 형제지간도 못 차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주머니를 찼기 때문에 그거를만 쑤셔내면 된다라는 가정을 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가 그래서 무리했고 결국은 뭐 15가지 어저께 발표한 거 이렇게 테이블로 나왔는데 보니까 15가지 중에 뭐 9가지를 밝혀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정유라 입시가 어떻게 그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재단 무슨 회사에다 그거는요. 예.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형이 하던 것에 비하면 아마 이거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리해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예.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처음부터 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우리 이 박사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이 한 주머니다. 이게 경제 공동체 논리잖아요. 지금 특검이 그래서 뇌물죄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지금 뇌물죄를 대통령에게도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지원한 그 78억 원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수수 혐의로 대통령에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재단에 대한 삼성의 지원, 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이거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거를 뭐 앞으로 법원에서 굉장히 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헌재가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파면할 정도의 그러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적시를 했습니다. 그게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제공동체로 인정이 돼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이게 파면 상황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이게 예컨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이 지시하고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이 실행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정말 청와대는 대통령 지시 안 했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시를 했다면 이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이 되고 이 특검이 태생적으로 위헌이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지명을 했어요. 예. 그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 지명에 의해서 생긴 특검입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1일 날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앞으로 특검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특검은 태생이 위헌이다 하면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처음부터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 몰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특검 측에서는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제 밀접한 관계 하나가 차명폰을 서로 주고받고 또 삼성동 사저 구매에도 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증거로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측과 이 특검의 가장 쟁점이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공동 운영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제 특검이. 그러니까 공동 운영했다라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같이 적용한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그 이제 특검의 그 발표문을 보면은 부정청탁 부분이 2개 다 들어가 있어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그쪽도 부정청탁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213억 부분 그것도 부정청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통째에서 뇌물죄로 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말 최 씨와 대통령이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큰 공방의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통화를 했느냐 차명폰 문제. 예. 지금 뭐 차명폰이 누굽니까 최 씨가 이제 출국한 직후부터 해서 꽤 많이 통화되고 500여 차례가 통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도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최 씨와 이 박근혜 대통령 간에는 분명한 어떤 경제 영향이 있을 거다. 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입증되느냐가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제 특검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 발표문을 400여 쪽을 정리를 해서 이제 헌재에 제출했다는 건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특검에서 보니까 특검 수소 그러니까 헌재 측에서는 특검 수소 자료는 참고 자료지만 증거로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이 탄핵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탄핵 심판을 헌재에다가 재판관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법관한테 맡겼다면 그 헌법 정신이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거냐, 법적 판단을 하라는 거냐,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이걸 심판하라고 그런 거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법적 판단을 하라는 그런 동기로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면 국민투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게 해야지. 이 법관들에게 정치적 판단해라. 그 사람들은 정치적 판단하는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이 특검 수소 자료는 이건 정치적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참고하겠지만 증거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그런 예.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재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한 것 자체가 지금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건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탄핵 체계에 좀 사실은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우리 헌법에 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 헌재가 법조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결국은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가미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가 참고 자료일 뿐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는다. 헌재는 그렇게 하지만 이 참고 자료라는 그 뜻이 또 미묘하거든요. 왜냐하면 헌재 판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 변호인단 이야기는 특검 수사 결과의 일부는 헌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 그런 거는 헌재가 그 판단을 그걸 가지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다만 헌재에서 다뤄졌던 여러 가지 대통령의 혐의들을 가지고 헌재가 결국은 판단을 할 텐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재판부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 이 3심제가 있지만 이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헌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뭐 여러 가지 법리적 근거에서 저는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좀 우려되는 모습인데, 이런 와중에 오늘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원 배치를 전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 위험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정치권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사드 포대가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음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운신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에도 그렇고 우리 국익 전체에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고 북한이 저 경거망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국과 외교적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설득했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고 중국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과 중국 편을 드는 것이란 오해를 살 뿐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이제 민주당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드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사실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서두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수송기가 한국에 들어온 그 시일을 계산해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때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쨌든 사드 배치를 앞당긴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사드 배치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의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다음 정부 넘긴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드 배치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일단 한미 간의 합의니까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분명한 거는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 됐지만 원래 지금 2월 달이 아니라 5월 달 정도 이렇게 들어오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앞당겨진 거예요. 서너 달 정도 좀 당겨진 예, 모습이죠. 전격적인 거죠. 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있었습니다만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글쎄 뭐 언론의 표현을 보니까 알박기라는 표현을 썼던데 좀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을 더 확고히 하려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나 뭐 누가 뭐 여야 누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력 주자들은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다음 정권에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일단 대선 전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자라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야당에서는요. 예. 사실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정치 일정과는 상관없다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데도 탄핵 심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글쎄 얘기하는 뭐 거 그런 아닙니까? 관점에서 본다면요. 네. 뭐 야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이 사드 배치를 사드가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발사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대선 이슈 중에 안보 영역이 뭐 당연히 등장하겠습니다만 이 안보 아젠다가 하나의 세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보 이슈가 완전히 하나의 대선의 어떤 그 이슈로 등장하면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야보다는 현재 여당 성향의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게 기존의 정치 문법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지금 대선과 관련시켜서 발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이게 좀 맥이 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분석하시는지요? 우선 최 교수 말씀이 이제 사드와 안보와 직접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사드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안보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그 안도감을 국민에게 줌으로써 오히려 야당한테 유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한테 유리할 수 유리해질 있다. 수 있다. 사드 들어왔다. 이제 안보에 대해서 어느 만큼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얘기하는 안보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는 아니다. 이제 경제 가지고 하자. 예. 그래서 도메스틱 국내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야당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 사드 배치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 사실 시기를 좀 늦춰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사드를 지금 배치하잖아요. 지금 배치하는 것과 2달 후에 배치하면은 중국의 압박이 2달 먼저 끝나요. 지금 배치하면은 2달 후에 하는 것보다 맞을매 먼저 맞는 거고 네. 어차피 시간 문제. 1년 정도 지나면 또 중국 압박 다 희지부지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드를 서두르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자꾸 사드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지금 만약에 뭐 3월 10일 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5월 10일 날 선거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면서 사드를 하지 말자, 배치 반대, 뭐 유보시켜라 예. 명령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설치를 해버리면은 사실 이 유보시키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탄핵이 네. 기각이 되면은 예. 정부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만 지금 뭐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이거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이게 탄핵이 인용될 것 같은 예. 그런 이거 인용되면 어떻게 하나는 그런 두려움 자체가 이거를 서둘게 하지 않았나. 오히려 차기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그리고 또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쉽게 끝나버릴 수도 수도 있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동의하시는지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태도를 계속 견지하기가 지금 어려울 겁니다. 이미 사드 배치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나는 반대한다. 내가 집권하면 철회시키겠다. 뭐 이런 입장을 하든지 이제 뭐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한미합의 수용할 어쩔 수 수밖에 없으니 없다.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뭐 수용하겠다. 이제는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사실은 집권해서 대통령이 어떤 그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할 때 어떤 기간 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나는 보관은 있는데
밝힐 그거는 수는 전략적으로 없다. 지금 모호하게 내가 가져간다. 밝힐 수 없다. 나 집권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어떤 입장을 앞으로 취할 저는 것입니다. 이 사드는 네. 이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고도하고 가속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건 불가피한 자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생각이 다르다면 이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뭐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고 지금 전개를 좀 가속화하고 있는데 예. 중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지금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드를 백지화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중국에 굴복하는 그런 면이 충분히 있고요. 주권 예. 국가로서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할 이야기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히 이거는 우리 방어용이다. 이건 중국을 겨냥한 이 무기 체계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그 태도가 사실 중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중국 내 관영 매체들은 준 단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속보에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중국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뒷감당해야 될 것이다. 사실 뭐 공갈성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중국의 보복 조치 어떻게 우리가 중국의 보복이 생각보다 수위도 높고 그리고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세계 그 G2라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좀 졸렬하고 용렬하고 이런 이제 이른바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또 현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이 일단 기본 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비중이 훨씬 우리가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단순 비교하면은 마냥 우리가 중국에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언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냥 그렇게 또 폄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장일 의원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사드 배치가 이미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미 늦은 얘기들입니다. 저는 사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에게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를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에게는 미국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양쪽이 엇갈려서 그럴 때 전략적 모호성을 좀 발휘했어야 됐는데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보복 저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이거 뭐 우리가 배치해야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 배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외교적인 노력 같은 것들이 수반되면서 해야지.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인 있다. 국제적 관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고 한미 합의를 했으니까 사드 들어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중국이 또 압박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같이 수반되면서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건 우리가 중국 눈치 보지 말자. 우리가 중국 눈치 보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주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익이 무엇인지를 좀 네. 꼼꼼히 네, 따져봐야 된다 따져보자. 이런 네. 말씀이신데 이 교수님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근데요, 될까요? 이건 국방 안보는 극히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가 미국과 굉장히 국방 안보가 굉장히 밀착돼 있다고요. 그러나 중국이 주도하는 그 개발은행 영국 참여하잖아요. 경제는 경제고 국방 안보는 국방 안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그래서 항복을 한다. 그러면은 안보가 경제 종속 변수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제를 잃으면 많은 걸 잃지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거 그런 극복돼요. 근데 안보가 없어져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순서를 잘못 둔 거예요. 안보에는 어떤 모호성도 있으면 안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에 근거한 안보, 국방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 정치인들의 역량에 따라서 경제를 갖다가 어디하고 더 가깝게 할 수도 있고 어디하고 대립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요. 예. 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일본이 이 국방에 대해서는 안보 국방에 대해서 미국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번에 TPP 같은 거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이 정말 멍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안보 경제는 안보는 최우선이고 거기는 움직이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나 경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근데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이 우리 이 교수께서 제가 무슨 마치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에 대해서
중요성 최 교수님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한미 동맹의 기축이고 우리가 동맹에 그 이 한미가 합의했던 사드 배치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기정사실화 된 거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단지 저는 우리 정부가 보다 외교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수반해야 된다. 사실 이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중국의 법은 예측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드 배치와 관계없이 물론 사드 배치가 변수겠습니다만 중국의 보복이 지금 너무나 지금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이걸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같이 대비를 좀 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전혀 예. 안보와 사실 경제랑이 상충되는 건 하나를 좀 더 아니에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과연 중국과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면 대북 문제에 지렛대를 쥐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라든가 이탈할 가능성 또 북한 체제를 계속 용인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뭐 중국은 북한 체제를 용인하고 있죠. 그리고 제재는 동참을 하지만 아주 느슨한 제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육자회담이 있으나 마나하게 된 것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같이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봐요. 중국이 말로는 북한 핵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그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결의인데 그 제재를 논의할 때 중국은 매우 소극적이고 결의가 이루어졌어도 정말 제재를 실효적으로 하는데 중국은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왜 그런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북한이라는 그 체제가 현상 유지를 해주는 게 중국한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한중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겠지만 정말 외교적으로 좀 더 성숙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건 지금 뭐 이영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보의 문제, 우리의 이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저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있다고 봅니다. 네. 한반도 내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이 극대화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가져오고 또 중국이 또 군사적 또 일본의 군비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드를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에 사드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 사실상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오셨죠. 지금은 좀 애매모호해졌지만 그런데 전술핵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과연 그걸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한미 간의 동맹이 또 약화되는 흔들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언론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측면들이 꽤 있다. 저는 그래서 안보는 정말 지키고 봐야 된다. 안보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그 이 박사님 말씀에 우리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정말 그 이관을 명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저는요 중국의 사드 반대는요 일본하고 생각고 열도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얻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만에서 민진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대만 해협에 이제 긴장이 있는데 뭐 이 사람 절대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일본 대만에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가 별거 아니라는 건 중국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건 정치적 분풀이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중국 사람들한테 시진핑 정권은 일본한테 당하고 대만한테 당하고 한국한테까지도 당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이게 정치적 분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이 결단을 내려서 해버리면은 이게 풀리는 것도 빨리 끝날 거예요. 기정사실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고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 말씀이 100번 타당한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보를 잃으면 다 잃죠. 경제가 문제가 아니죠. 그건 새삼 뭐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중국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죠. 중국은 그야말로 지금 이 교수님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졸렬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근데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규범이고 당위적으로 중국을 비난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누가 다 중국을 비난하죠.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 단지 저는 그런 현실 국제적인 관계를 좀 같이 고려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우리의 국익도 지켜낼 수 있다. 근데 이 국익과 안보가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전국 탄핵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 대선 전국의 마지막 변수로 관심을 끌어모았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탈당을 사실상 굳힌 모양새입니다. 이제 당에서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을 한 국회 아니에요. 어떠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 국회에 대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별로 뜻이 없는 것 같아. 의원직 자체를 버리려고 하면은 내가 당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버려주니까. 김종인 대표께서 탈당하시는 이유는 친문 패권 세력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시는 거고, 개헌이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 우리가 공통적인 그런 시국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국회의 본분을 잊고 있는 것 같다, 뜻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우리와 공통 분모가 많다, 시국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의원님, 사실 김종인 전 대표 내가 속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탈당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전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3개월 전에 민주당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3차례 김종인 전 대표 찾아가서 도와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 말씀이 급할 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말씀도 했고, 그 이후에 비례대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크게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셀프 공천이니 노역이니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저 대목이 중요합니다. 국회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인데 이 국회가 이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겠습니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분권형으로 이 나라의 권력 분점 체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겠다. 되는데. 대선 전 개헌을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소극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하셨던 경제 민주화도 사실상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장악한 그 당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좌절감을 느꼈고 결국은 그 당 안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존재해서 뭐 사실 월급을 타는 이런 상황은 내가 언로로서 또 오선 의원으로서 이건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신 것 같고, 탄핵을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탈당 시사하신 거 아마 금명간 탈당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변화가 크게 생길 거다. 그러니 그때 이 변화의 핵심이 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뜻을 다른 정치 세력과 해서 관철을 하겠다. 결국은 친박 패권주의 세력은 뭐 아직도 있지만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친문 패권주의가 아주 강하게 지금 득세한 상황,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국가의 분열 상황을 더 조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문 중심의 제3지대를 개헌을 매개로 모색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은 대선 전국을 상당히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론이 상당히 큰 변수를 부각됐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나 일단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하는 이른바 비문, 비박 세력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고리가 개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제민주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뭐 완전 브랜드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고리로 해가지고 비문연대 많을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정의화 의장하고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아직 바른정당에 세력이 있으니까 나름 이 세력이 합친다면은 나름 비문연대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이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제3지대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조직화나 세력화를 통해서 거기서 뭔가 비문연대를 해보겠다. 만들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큰 주목 변수일 것 포인트다.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뭘 물어봤나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행이 그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느냐. 대통령 대행이 대행이 만약에 탄핵된다 네, 그러면은 그런 권한이 있느냐? 네, 그래서 발의가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이 친문만 빼놓고 발의가 되면 그다음에 투표를 해야 돼, 표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결을 하게 돼서 만약에 3분의 2 표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국민 투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를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러면 대선전, 조기 대선전에 개헌 네.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염두에 두고 하든지 아니면은 예. 이게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면은 예. 그러면 좀 시간적 여유를 할 가지고 수 있겠죠. 개헌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냥 급하게 몰고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소위 그 정파 연합을 통한 어떤 개헌을 시도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본인이 대선에 직접 나갈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권에선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작 서경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헌재 또 정치권의 소식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